안녕하세요. 줌톡 세미나 52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차는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의 42장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칼미시 책인데요. 이 칼미시 책은 원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42차 42 챕터이고요. 42 챕터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덴탈 임플란트 메인터넌스 중에 롱텀 임플란트 석세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기존에 이제 생각하던 임플란트는 딱딱한 뼈에다가 그냥 신입하면 오스요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그게 임플란트를 보철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되어 있었던 코티칼 본, 오스테온이라고 하는 코티칼 본이 형성됐을 때 스레드와 스레드 핀 사이에 어, 오스테온이 형성됐을 때 그 오스테온이 지속적으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6개월 단위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그 교체하는 그 주기에 염증성 증상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됐을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임플란트 주변에는 대부분 골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골수에서 유래되어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와 골모세포가 임플란트 주변에 부착되어 있던 오스테오사이트들을 일정 정도는 어, 그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키면서 염증 작용이나 괴사된 조직들을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파골세포가 일정 정도 제거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골수 내에서 이동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다시 어, 점, 점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오스테오사이트화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임플란트가 가능한 염증이 없는 임플란트 형태로 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42차 보게 되면 42장 임플란트 메인터넌스 롱텀 임플란트 석세스라고 돼 있고요. 보통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이라든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설명할 때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1.07의 커넥티브 티슈에 해당되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드 진지바 보통 콜라겐, 리가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몸 뼈에 부착돼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커넥티브 티슈와 그다음에 그 위에 1mm 정도에 해당되는 0.97 정도라고 합니다. 정셔널 에피셀륨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에피셀륨 어태치먼트가 1mm 정도. 그다음에 정상적인 서커스는 1m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알베올라 본에서 그 파필라까지의 거리 자체를 3mm로 보고 있고 이 3mm를 기준으로 해서 임플란트도 형성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설명은 42-1에 설명이 돼 있고 칼미시 2판에서도 2015년도에 처음 이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피겨 42-2에 보게 되면 소프트 티슈 주변, 임플란트 주변의 소프트 티슈를 보게 되면 서커스는 자연치아하고 똑같은 깊이만큼 1mm 정도에 해당되는 깊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진지발 non 커넥티브 서커스 에피셀륨과 셀들이 보통 C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정션할 에피셀륨이 임플란트 뼈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올로직 위드스 자체는 어,
이미 2.04mm를 바이올로직 위드스라고 하는데요. 2.04mm에 해당되는 서커스를 제외하고 2.04mm에 해당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도 알비올라 본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플랫폼에서 윗상방까지의 서커스 주변까지 그리고 어테디스진지바가 부착되어 있는 그 부위까지를 우리가 임플란트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들어가는 높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대체적으로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2mm, 플랫폼에서 2mm, 그 다음에 3mm 정도에 해당되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든지 잇몸 주변에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42-3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의 플랫폼 위치는 알베올라 본에 해당되는 부위에서 0.5mm 상방에 플랫폼이 형성되고 임플란트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 플랫폼에서 위에 올라가는 1mm 상방에 크라운이 형성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1.5mm 정도에 해당되는 2mm 정도나 1.5mm 정도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뼈의 위치별로 커넥티브 티슈, 그 다음에 정션al 에피셀리움, 썰커스를 보게 되면 썰커스에서 정션al 에피셀리움의 중간, 썰커스와 정션al 에피셀리움 중간에 크라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보철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위치를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올라가고 그 베이스 어버트먼트에서 크라운이 형성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1.5 정도, 알베올라 본에서 1.5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에서 2mm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보통 이제 호리존탈 디렉션에 의해서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론 정도를 108 마이크론 미터 정도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마이크론 정도가 움직이는 것으로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를 움직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스레드와 스레드 핀 사이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동해서 오스테오사이트가 되고 오스테오사이트에서 오스테온이라는 코티칼 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BI율, BIS 본 임플란트 컨택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그 컨택 레이시오가 60% 이상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60%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이나 바이올로직 스테빌리티라든지 최종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지 않고 50%에서 60% 사이일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교합적인 부분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ISQ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통 체크를 할 때에는 55에서 85 ISQ가 나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최종 보철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5 이하의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페일리어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임플란트를 빼고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RFA라고 합니다. Resonance Frequency Analysis라고 해서 RFA, ISQ라고 하는데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쿼티언 해가지고 보통 ISQ 밸류 자체를 1에서 100까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55에서 85 정도에 해당되는 ISQ를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미러의 미러나 핀셋의 뒤 후면을 미러 뒤쪽을 퍼커전을 해서 메탈릭하게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렌치로 25뉴턴 이상 돌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게 되고, ISQ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ISQ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렌치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퍼커션 테스트를 통해서 메탈릭하게 소리가 들리는 부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스레드 표면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정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판단하는 데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레조넌스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메저링 같은 경우에는 500g, 다이렉션에 500g이 없었을 때는 0이라고, 스케일을 0이라고 하고, 0.5mm 정도 움직임이 있다든지 0.5mm 이상인 경우에는 2도, 3도, 4도인 경우에는 버티칼적으로 움직였을 경우를 4도라고 합니다. 보통 2도, 3도, 4도에 해당되는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임플란트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임플란트의 최종 보철물을 시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추럴 티스하고 덴탈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페리오돈탈 멤브레인,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있고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와 자체 뼈가 직접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보게 되면 자연치는 2.04에서 2.91 정도 되고요. 덴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08 바이올로직 위드스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내추럴 추스는 100마이크론 정도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라테럴 포스에 의해서 덴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0마이크론, 보통 한 20마이크론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피칼리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00마이크론 정도 움직임이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mm 정도, 3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움직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라테럴 포스로는 한 20마이크론, 에이펙스로 힘을 가했을 때에는 싱킹 되는 게 한 3마이크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텍사스 센세이션은 내추럴 투스 같은 경우에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높지만, 임플란트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없이 코티칼 본에 직접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타일 센세이션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메탈릭한 소리는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보철적으로 식립하시는 분들을 같은 경우에 가장 살라이바가 부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분이라든지 보철적으로 제로스토미아가 있다든지 본 디지즈가 있다든지 다이베트가 당뇨가 있다든지 프레그런스가 있다든지 레디에이션, 슬립 아프니아, 나이가 드신 분들, 스모킹, 페니토닌은 딜란틴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물과 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했을 때 보철이 실패하거나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골수에다가 식립하는 거고, 초기에 피질골 2 내지 3mm의 초기 고정력을 가지고 있다가 본 메로우에서의 침착하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서 오스테온을 형성하는 코티칼 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가 일정 정도는 초기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덴탈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드 티슈, 소프트 티슈, 진지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잇몸에 텍스처라든지, 그다음에 잇몸에 염증 증상이 있다든지, 서커스 깊이가
3mm 이상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임플란트 주변에서의 썰커스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진지백토미를 해준다든지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해준다든지 플락 컨트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8처럼 소프트 티슈 어세스먼트 했을 때 임플란트 표면이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음, 초기 이제 임플란트가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대로 플락 컨트롤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서 초기 고정력 형태를 가지는 형태의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에 페이스라든지 버칼 코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그 부분을 다시 커버리지를 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됐을 경우에 구강 내 노출됐을 경우에는 보철물을 제거하고 본그라프트를 다시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 콜라겐이라든지 오스코 T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이본을 이용해서 보철물 제거하고 다시 뼈 이식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플락 컨트롤 인덱스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경우 파필라, 뭐 몬벨리 플락 컨트롤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임플란트 자인치 주변에 임플란트 뭐 자인치 중에 서커스가 1mm 정도 되고요. 정천한 에피셀리움, 커넥티브 티슈는 각각 1mm씩 해서 그 바이올로지 위드스는 2mm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내용들도 42-10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임플란트의 케라티나이즈드 본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에 케라티나이즈드 본이 있을 경우에 장점을 보게 되면 박스 42-4에 보게 되면 케라티나이즈드 본 그 티슈가 있을 경우에는 어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마일을 유지한다든지 에스테틱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플럭 컨트롤이 일정 정도는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든지 롱텀 티슈 스테빌리티가 유지하는 게 편리하고 디센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커넥티브 티슈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가 없이 프리진지발 넌 커넥티브 티슈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팔레이트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떼다가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서커스가 너무 깊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42-12에 보게 되면 부적절한 케라티나이즈드 티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염증성 증상들이 단순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모빌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임플란트를 그 보통 이제 타입별로 0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이제 보는데 2도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타입 2가 넘어갈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배치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리식립하는 형태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모빌리티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골수 내에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골수염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플란트를 다시 대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페인 센시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PDL이 없기 때문에 오클루전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가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프랙처가 발생한다든지 특히 42-13처럼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이 프랙처가 발생해가지고 발생되거나 아니면 플랫폼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형태로 플랫폼까지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뼈가 개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철물을 다시 바꿔준다든지 임플란트 스크루라든지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클루전은 일반적으로는 과도하게 컨택 포인트가 100마이크론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스크루가 루즈닝이 된다든지 임플란트 프랙처가 발생될 요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파라펑셔널 헤비트 같은 경우 브락시즘이라든지 크렌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오클루잘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해도 오클루잘 가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디스크가 제 위치에 가게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스크루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스크루 루즈닝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오그래프트를 통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어버트먼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이제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를 꽂았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팅이 잘 맞는지 여부들을 레디오그래프트를 통해서 정확도를 확인을 하고 있고, 보통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앵귤레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 1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앵귤레이션이라든지 바이트 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정 정도는 수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엑스레이를 찍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 레디오그래피적인 크리스탈 본의 그 흡수 양은 스레드와 스레드 핀 사이가 0.6mm 정도 되거든요. 뭐 요즘에는 식립하는 것은 0.8mm이기 때문에 스레드 하나당 0.6에서 0.8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쉽게 크리스탈 본 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의 진단 방법은 건강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움직임이 없고 임플란트가 3 내지 6개월 단위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염증이 없고 블리딩이 없고 리세션이 없고 본로스도 없고 임플란트에 모빌리티가 없는 경우를 헬스한 컨디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페리 임플란트 미코사이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인플라메이션이 잇몸 주변에 생기게 되고 프루빙을 한다든지 했을 때 블리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뮤코사이토시스라고 하고, 뮤코사이토시스 같은 경우에 진지바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큐렛이나 스케일링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그리고 그 주변에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페리 뮤코사이티스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골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코티칼 본이라에 해당되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져서 발생되는 것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합니다.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결국에는 골수 내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오스테온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없는 없는 것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임플란트 스레드 주변을 완전히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다시 본그라프트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의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브러싱이라든지 투스브러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푸드 데브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되도록이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서의 염증성 증상들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이라든지 큐렛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의 레디오그래픽 타이밍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콤빔시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최종 보철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됐을 때 한번 찍고 뭐 1년 단위로 한번 찍고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번 찍고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한번 찍는 형태로 콤빔시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페리피칼은 올 때마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찍고요. 그 다음에 136으로 팔롭 체크를 했을 때 파노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크레스트 로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너무나 많이 그 임플란트 주변에 크리스탈 본이 흡수가 많이 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해당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뺄 것인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 이식만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프록시말 브러쉬라든지
투스페이스라든지 프로스 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 보통 그 에어플러스 프로라 같은 경우 이렇게 필립스사에서 나온 리퀴드 우리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랄 이리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오랄 이리게이터를 이용해서 분사를 할 수 있는 오랄 이리게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푸드 데브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렉사딘이라든지 안티마이크로바이얼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클로렉사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글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오피스 네브리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6 그러니까 3개월 기다리고 최종 보철물을 3개월 뒤에 그다음에 6개월 뒤에 체크를 하면서 정기 팔로업을 하면서 플락 컨트롤도 해주고 에어 제트 형태로 일정 정도는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플락 컨트롤과 함께 그 주변에 이제 페리오 주변에 클렌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대로 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는 임플란트 주변에 팔로업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이 하고 난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그리고 매번 체크를 할 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팔로업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기 검진을 많이 해보면 스케일링도 하고 그다음 큐렛도 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발치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뼈 이식도 해놓기도 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뼈 이식도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은 진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플란트를 빼거나 임플란트 보철물을 바꿔주거나 이런 진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장처럼 2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피해조라든 임플란트 메인테넌스 롱텀 임플란트 석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벌써 42장이 다 끝났네요.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끝났고요.